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56번째로요. 9.3 열병식에 모디 총리 참석 유혹에 실패한 푸틴과 시진핑, 그리고 러우 전쟁의 배후에 CCP, 종전 반대하는 시진핑의 속셈에 대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한 중화권 언론에서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러시아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못했는데 이유는 만약 중공이 원했다면 사실 러우 전쟁은 이미 조기에 끝났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로 인해서 서방 국가들의 집단 제재를 당하면서 주로 유럽에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던 러시아 무역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속전속결로 승리 전쟁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후유증까지 생각을 못했겠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예상치도 않은 반격으로 지속되면서 전쟁이 지속되면서 지금 전쟁 자금이 바닥이 나서 텅 빈 러시아의 곳간과 근거를 채워주는 것은 바로 시진핑과 중공이었던 것이죠. 시진핑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맺은 전천후 무제한 협력 약속을 어쨌든 몰래 지켜왔고요. 미국과 서방국의 제재 요구에는 표면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수출길이 막혀 싼 값으로 나온 러시아의 극동지역 천연가스와 석유를 더 후려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시진핑의 이중 플레이를 미국이나 서방국들은 알면서도 어쩌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2022년 이후부터 중국은 막대한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아주 헐값에 사들이면서 동시에 자동차나 전자제품, 부품 등을 비싸게 러시아에 수출하면서 전쟁으로 곤혹스러운 푸틴으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각종 이익을 갈취해 왔습니다. 2024년 중러 무역은 이로 인해서요, 2,450억 달러로 중러 무역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러우 전쟁 이전에는 푸틴이 항상 큰형 노릇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아쉬운 푸틴이 동생 노릇을 마지못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중러 무역이 동기간 대비 8.1%나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러시아의 대중국 에너지 수출도 감소했고 덩달아서 중국의 특히 자동차 수입 역시 하락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자동차 살 돈이 없는 거죠. 자, 내부 외환과 특히 경제 위기의 압박을 받고 있는 동병상련의 시진핑과 푸틴은 이제 농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은 상호무역 확대를 이번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천진에서 열린 상해협력기구 회의를 통해서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게다가 이번 열병식에 참석한 푸틴은 시진핑과 최근까지 논의 중이던 시베리아에서 몽골을 거쳐서 중국으로 공급할 시베리아의 힘2라는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중러 양국과 몽골도 협의가 완료되어 유럽 수출길이 막혔던 연간 1200억 입방미터나 되는 천연가스 중에서 일단은 어쨌든 연간 약 500억 입방미터가 앞으로 30년간 중국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푸틴은 러우 전쟁 이후 계속해서 시진핑에게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서 통관료를 받는 몽골로서도 나쁘지 않은 장사가 된 건데요. 러시아는 이미 오랜 전쟁으로 재정과 무기가 바닥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각종 전자제품이나 부품이나 무인기 등과 같은 제품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활용해야 할 정도로 러시아 군수 산업의 치부와 실력과 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지금 미사일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최악이다. 이런 농담까지 사실 이게 진담일 수도 있죠.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푸틴은 뭐 자존심을 적당히 살리는 정도에서 언제든 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종식시키길 바라지만, 그러나 러시아의 뒷배가 되고 있는 중국은 전쟁이 조기에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죠. 뭐 여러 측면에서 그런 게 드러나고 있는데, 중공의 외교부장 왕이는 올해 7월 2일 브뤼셀에서 열렸던 제13차 유럽과 중국의 고위급 전략 대화에서 대화 도중에 이런 뭐 실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실패하길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중국에 집중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 사실 중공의 속셈이, 시진핑의 속셈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게다가 중국이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또 받았는데, 왕이 부장은 또 이때는 또 정신을 차려서 만약 중국이 그렇게 했다면 전쟁은 벌써 끝났을 거라며 러시아에 대한 중공의 지원을 뭐 적극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포획되거나 파괴된 러시아제 미사일과 무인기 등의 무기 부품에서는요, 중국제 부품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요. 또 러시아군이 도망가면서 챙기지 못한 무기고에 남아있던 중국제 포탄 등이 대량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명백한 거짓말이죠. 왕이 부장이 의도적으로 이런 모순된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대화 도중에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가 주워담지 못하는 즉 수습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왕이 부장만 알겠지만, 어쨌든 이 공개적인 고위층 전략 대화에서 드러난 이 중국의 속내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예상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올해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는 시진핑이 방문했고요. 이번 북경에서 열린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는 푸틴이 답방 차원에서 참석하는 등 시진핑과 푸틴은 역시 우위를 보이면서 지금이 가장 긴밀한 중러 관계의 협력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22년 초에 있었던 시진핑과 푸틴의 무제한 협력 약속은 사실상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셈과 시진핑의 대만 침공 속셈을 서로 숨기면서 서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맺은 무제한 협력 조약이었지만, 푸틴의 선제 공격으로 선수를 빼앗긴 시진핑이 지금은 오히려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시베리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헐값에, 그것도 장기간 사들이는 효과를 본과 동시에 제3세계의 강력한 리더로 부상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역효과를 얻고 있고요. 푸틴은 선수를 치다가 오히려 엄청 사서 스스로 고생을 하는 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진핑은 당연히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고, 특히 뭐 러우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 정부는 바로 다음 타격에 쓰고 중공을 겨냥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죠. 왕이 부장의 말실수 이외에도 실제로 러시아 분석 전문가들의 분석 의견 역시 뭐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동병상련의 시진핑과 푸틴은 최근 인도의 모디 총리를 끌어들여서 반미 그룹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경우도 러시아의 불행을 이용하여 아주 싼 값에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량 수입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에게 이런 이유로 보복가스 50%를 추가로 얻어맞았지만 아직도 버티고 있기도 하죠. 모디는 트럼프의 보복성 관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향후에 있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가벼운 전술적 차원의 행보로 이번 천진의 상해협력기구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은 어쨌든 인도의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인도의 전체 수출에서 18.25%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고요. 중국에는 뭐 3.42% 정도이고, 러시아에는 인도의 수출품이 아예 없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 동병상련의 시진핑과 푸틴이 엄청난 공을 들여서 국경에서, 특히 푸틴이 더 많이 애를 썼는데, 중러 인도의 삼국 정상회담을 멋들어지게 개최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모디 총리는 8월 31일과 9월 1일 천진에서 열렸던 상해협력기구에만 참석한 뒤에 9월 3일 북경의 열병식은 불참하면서 오히려 바로 일본을 건너가서 이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또한 모디는 트럼프를 겨냥해서 트럼프가 들으라는 듯이 미국과의 관계가 뭐 인도는 아주 좋다. 뭐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자기가 그 뭐 상해협력기구에 참석을 했지만 열병식인데 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자, 푸틴과 시진핑이 의도하는 상해협력기구나 브릭스 국가들의 반미그룹 강화 전략은 결국 헌물을 켤 공산이 커 보입니다. 예. 모디는 단지 러시아의 값싼 석유와 천연가스를 계속 공급받고 또 중국의 히토류가 당장 급할 뿐이죠. 자, 시진핑은 이번 9.3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인도까지 끌어들여 반미그룹 강화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요. 중국 내 반시진핑파들의 퇴진 주장이나 불만에 가득 찬 중국 인민들의 공산당 퇴진, 시진핑 하야 구호를 잠식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푸틴과 시진핑의 돌발적이고 의도되지 않은 장기이식 150세 장수론과 영구 장수론 설화에 휘말리면서 시진핑의 장기이식이 도대체 몇 번째나 될까 하는 의구심마저 증폭시켰습니다. 그동안 시진핑이 장기간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결국 종합병동 수준의 각종 지병을 달고 사는 시진핑이 아마도 필요한 장기를 교체하는 수술을 단행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장기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젊은 청년들의 희생이 뒤따랐을 것이라는 의혹이 중국 사회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지금은 중국 학부형들은요, 9.3 열병식 이후에 아이들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경고들이 SNS를 채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뭐 도대체 정당이고 국가입니까, 이게? 이런 악마 집단은 당장이라도 정말 멸족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번 9.3 열병식은요, 시진핑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정성을 들였지만 결국 얻은 것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중국 인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반감만 높아진 초라한 결과에 중국 내부의 불협화음과 또 약점들만 드러나 보인 결과를 스스로 초래했습니다. 이번 9.3 열병식의 가장 핵심 이슈 상을 받을 사람은 150세 장기이식 발언을 한 푸틴과 시진핑이 공동으로 수상을 해야 하고요. 처음으로 다자 국제 무대에 등장한 김정은과 12살 김정희는 스포트라이트 상을 아마 받아야 할 것이고 떠오르는 새로운 권력상에는 부국가급으로 열병 참관대열의 2열에 두 번째 열에 서야 했지만 갑자기 9.3 열병 참관대열의 국가급 지도자들에서는 제1열에 선 장유샤 중앙군사의 제1부주석이 떠오르는 새로운 권력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9.3 열병식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9.3 열병식 이후에 전개되는 중국 내부에 남아있는 권력 투쟁, 그리고 중국 실물 경제의 위기, 그리고 중국 인민들의 사회 불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150세 장기 이식, 장수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물결의 파장이 얼마나 급격하고 높을지 아니면 완만할지에 대한 흐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9.3 열병식 에피소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진행될 거고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선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밤에는 예고드렸던 대로 8시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종합해서 9.3 열병식 8가지 빅 이슈 심층 분석 내용을 생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현재 프로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